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빗속의 여인. 옛날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 강문식이란 젊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서 작고 허름한 초가집에서 살았지요. 문식이가 어릴 때는 어머니가 바느질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갔고,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한 일이라면 문식이는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거나 산나무를 뜯어오거나 열매를 주워오기도 하며 무슨 일이든 부지런히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문식이가 청년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어엿하게 한 명의 일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자 집안 살림이 조금씩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전부터 집안의 호구지책을 책임지며 힘들게 살았던 어머니가 그만 병환에 들고 말았습니다. 문식이는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간호하며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자 노력했고, 또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남의 집 머슴도 해가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이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고, 말로만 들어본 산삼을 구해보고자 온 산을 뒤지고 다니기도 했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어머니는 여전히 아픈 몸이지만 문식이의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문식이는 그렇게 40살이 다 되도록 장가도 가지 않고 홀어머니만을 모시며 살았지요.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 섣달그문 날 밤에 영원히 함께 할 것만 같았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문식이는 밤새 어머니 곁에 엎드려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정월 초하루였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 음식도 장만하고 차례 지낼 준비로 분주한데, 누구에게 눈이 장설로 쌓인 이 추위에 땅을 파고 묘를 쓰는 걸 도와달라고 선뜻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조차 마련할 돈이 없었던 문식이는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대발을 엮어 어머니를 모시려 나섰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동네 친구 영배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지고 가서 되겠소? 그러지 말고 너는 앞서서 빗자루로 눈이나 쓸어. 그리고 땅 팔 때 쓸 연장이나 들고 와. 엄니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말이오. 너 나 아니면 어쩔 뻔했냐?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이름은 공동산으로 제법 높고 산세가 수려했습니다. 산자락에 양지 바른 곳에 눈이 좀 녹아있는 곳이 보였지요. 문식이는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네. 여기에다 모시면 되네. 두 사람은 그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꽤 유명한 박상혜라는 직관이었지요. 그런데 그 박직관은 그들이 묘를 파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직관 노릇을 하면서 천하에 좋다는 자리를 많이 봐왔지만 왕의 자리라는 천자지지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곳보다 좋은 명당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어느 남노한 평민 둘이 묘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박직관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 명당이라면 세도가나 돈 많은 양반들에게 몇만 양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였지요. 이런 좋은 자리를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말 좀 물읍시다. 여기에 어떤 분을 모시려는 겁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여기다 모시려고 합니다. 박직관은 그들의 초라한 차림새를 다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말이요. 내가 보아하니
넉넉지 못한 살림인 것 같은데 여기 말고 저쪽에 더 좋은 곳을 알려줄 테니 거기다 모시는 건 어떻겠소? 좋은 자리에 해드려야 자식들이 잘 살고 좋은 거 아니겠소? 아, 사실 내가 직원이요. 이런 건 내가 전문이요. 세상 친절한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박직관의 얼굴을 쓱 보더니 문식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은 감사한데 나한테 더 좋은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가서 어머니께 불효를 했고 가난하여 어머니께 제때 좋은 약도 못 해드렸소.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내 삶이 나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는 우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던 자리요. 몸이 편치 않은 와중에도 한 번씩 이 자리에 나와 바람을 쐬곤 하셨소. 몸져 누우신 후론 못 나오셨으니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말이요. 그래도 어머니께선 그동안 이 자리가 많이 그리우셨을 것이니 신경 써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내가 어찌 다른 곳에 모시겠소. 말씀은 고맙소. 라고 하고는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직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식이가 너무나 단호하게 나오니 말이지요. 그러나 박직관은 아쉬운 마음에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엄동설 안의 땅이 얼어 깊이 파내려 가지는 못하고 겨우 매장할 만큼만 흙을 파내어 묻고 묘를 일단 완성했습니다. 박직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귀한 명당에 발복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명당만 버린 꼴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쉬운 마음에 혀를 차며 그곳을 떠났지요. 그로부터 15일 뒤 정월 보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머슴들의 세경을 정하는 날이었지요. 그동안 문식이가 머슴을 살았던 집주인이 문식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제 네 어미도 떠났는데 혼자서 어쩔 게냐? 너도 어서 장가도 가고 해야지. 내 밑에서 앞으로 한두 해 더 부지런히 일해서 돈 좀 모아서 장가 가거라. 그래서 말인데 올해는 내가 조금 더 챙겨주마. 참 고마운 얘기였지요. 그러나 문식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주인어른, 저는 이제 머슴살이는 그만할랍니다. 이제까지도 우리 어머니 때문에 머슴을 살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진즉에 머슴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찌 먹고 살려고? 예, 저는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그동안 허튼 짓 한 번 안 하던 문식이가 그렇게 단호히 말하니 집주인도 그런 문식이를 억지로 붙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문식이는 어머니 묘 곁에 작은 움막을 치고 3년 동안 심요를 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아서 생계를 이어갔지요. 그가 삼은 집신은 품질이 좋아 장에 나가 팔면 금방 동이 났습니다. 많이 삼고 싶은 날은 많이 삼고 일하고 싶지 않은 날은 삼지 않았지만 집신 장사만으로도 문식이는 충분히 혼자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식이가 집신을 삼다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그 비가 어찌나 많이 쏟아지던지 몇 발 앞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심요살이 움막의 처마 밑으로 비를 피해 들어왔습니다. 비만 좀 피하고 가겠습니다.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문식이는 힐끗 보고는 별다른 대꾸 없이 문을 닫고 삼던 집신을 다시 삼았습니다. 그러나 점심때가 지나도 저녁때가 다 되어가도 여전히 하늘은 캄캄하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점심도 굶고 처마 밑에 내내 서 있었으니 여인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5, 6월에도 그런 비가 오면 춥기 마련이니까요. 그때 문식이가 쌀을 가지고 저녁밥을 지으려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불을 뗄 준비를 하는데 여인이 말했습니다. 제가 부를 때 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 계세요. 문식이가 보기엔 여인이 춥기도 했고 또 비를 피하게 해준 것에 감사한 마음에 불을 대신 떼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 그래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탁 좀 드리겠소. 문식이는 여인에게 아궁이 앞을 맡기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이 다 되어갈 때쯤 하늘은 완전히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치지 않는 비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지요. 문식이가 부엌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 방에 들어가 계시오. 상은 내가 차리겠소. 여인이 방에 들어가 있자 잠시 뒤 문식이는 밥그릇 2개가 올려진 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그릇 하나에는 밥이 고봉으로 담겨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조금 남은 밥을 주걱으로 긁어 담은 밥이었습니다. 문식이는 고봉밥을 여인 앞으로 주고는 먹어보란 말도 없이 자기가 먼저 양이 적은 밥을 골라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말 한마디 없이도 많이 든 밥을 권하는구나. 이 사람이 심성은 참으로 착한데 주변머리가 없네.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여인은 눈치껏 밥을 몇 술 뜨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여인이 밥을 남기자 문식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다 안 드시오? 그쪽도 좀 더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이 정도면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 더 드십시오. 정말 이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식이는 반갑게 그 밥을 순식간에 먹어 치웠습니다. 상을 물린 뒤 문식이가 방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그럼 잘 주무시오. 그것이 무슨 말씀이셔요? 어디 가십니까? 나는 저 아래 동네 사랑방에 가서 자고 올 테니 편히 주무시오. 아니, 어찌 주인을 쫓아내고 제가 방을 차지하고 잔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신은 아랫목에서 자고 저는 객이니까 윗목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많이 불편하신 게 아니라면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문식이는 조금 난처했으나 사실 어두운 빗길을 뚫고 마을까지 내려가는 것도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식이와 여인은 한 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주룩주룩 계속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상까지 차려 방으로 들고 왔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장가를 안 가신 모양이군요. 아니 그런 건 굳이 왜 물으시오? 맞소. 아직 못 갔소. 여인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와 혼인하고 여기서 함께 살아요. 아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리고 이런 곳에서 어찌 산단 말이오. 그게 걱정입니까? 고작 그것이 문제라면 그건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사시지요. 문식이는 당혹스러웠고 여인은 계속 간청했습니다. 결국 찬물만 떠놓은 채로 두 사람은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반을 갖다 놓고 찬물 한 그릇을 그 가운데 놓고는 움막의 천장이 어찌나 낮은지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면서 양쪽에서 맞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혼례를 올리고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문식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매일 일정한 양의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았지요. 혼인 후 문식이는 성실한 남편이 되었고 여인도 다정한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부인이 문식이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부터는 집신을 그만 삼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으잉? 집신을 안 삼으면 우리는 굶어 죽소. 그건 걱정 마세요.
부인은 갑자기 돈을 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장에 가서 쌀을 좀 사오세요. 창거리도 좀 사오고요. 그리고 어디 논이나 밭이라도 하나 사야 하지 않겠어요? 나가는 김에 어디 쓸만한 땅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세요. 아니, 땅은 무슨 돈으로 사게? 돈은 걱정 말고 당신이 봐서 괜찮겠다 싶은 땅 있는지 좀 알아보고 와요. 암튼 알았소. 다녀오겠소. 저작거리에 나갔다 돌아온 문식이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아랫마을에 사는 큰 부자가 한 해에 한 2, 300석 받는다고 하던데 논밭을 팔고 한양으로 간다고 해서 최근에 다 내놓은 모양이요. 거기가 워낙 농사도 잘 되는 걸로 원래 유명한 땅이었는데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좋은 땅이라는 거지요? 그럼 거기 땅을 삽시다. 정말이요? 예, 어서 앞장서시오. 라고 하면서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렇게 문식이와 부인은 농사지을 땅을 사러 나섰습니다. 저작거리에 나가서 가장 큰 객주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들고 왔던 보자기를 펼쳐보니 그것은 모두 작은 금덩어리, 금싸라기였습니다. 부인은 객주집에 그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또 집도 샀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문식이에게는 농사지을 좋은 땅도 생기고 번듯한 집도 생긴 것이었지요. 새 집에 이사를 하고 술을 몇 마리나 사고 소와 돼지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고 국군을 불러다 이사굿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식이의 효성이 이렇게 큰 복을 불렀다며 모두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사를 한 얼마 후 부인에게 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0달 후 문식이 부부에게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강석우라고 지었지요. 그리고 서구가 7살 정도 되었을 무렵 서당에 보내 글을 가르치는데 영특하게도 글 배우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부인은 심상치 않게 여겼지요. 세월이 흘러 서구가 15살이 되는 어느 날 부인은 서구를 불러 말했습니다. 서구야, 한양으로 가거라. 그곳에 가서 내가 말하는 집을 찾아가면 정승어른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분께 이것을 전하거라. 라고 하며 편지를 건넸지요. 그렇게 서구는 집신 몇 켤레를 달아맨 괴나리 보찜을 메고 며칠을 걸어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한 집을 물어물어 겨우 찾았고 해가 저 물어갈 때쯤 정승집에 도착했지요. 서구는 그 집 하인에게 정승 어르신을 만나러 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인은 정승에게 가고했습니다. 누가 대감마님을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요. 날 찾아와. 누구더냐? 처음 보는 어린 도령이온데 꼭 전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요. 뭐, 어린 도령? 방으로 들라 해라. 방으로 들어선 서구는 이정승에게 절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온 강석우라고 합니다. 정승어른께 이 편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낯선 도령이 갑자기 찾아와 편지를 내미니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정승은 편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 편지는 누가 준 것이냐?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정승은 갸우뚱하며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 강건하신지요? 집을 떠난 후 저는 다행히도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 혼인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낳아 키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늘에 감사하게도 아들 서구가 글재주가 뛰어납니다. 저보다는 아버지께서 우리 서구의 배움에 큰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편지와 함께 아버지의 손주 녀석을 보냅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이정승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도 더 넘는 세월 동안 소식조차 듣지 못했던 하나뿐인 딸의 편지였으니 말이지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정승의 딸이 혼약을 한 후 혼례도 올리지 못한 채 신랑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청산과부로 남은 평생을 혼자 보낼 딸이 이정승은 너무도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을 챙겨주고 집에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살던 지금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그리고 가장 큰 바람은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딸이 짝을 찾아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벌써 15살이 되어 외할아버지를 찾아오다니. 하나 있는 딸 자식을 그런 꼴로 내보내고 난 후 죽었는지 살았는지 늘 걱정이었는데 손주와 함께 딸의 편지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정승은 기쁜 마음으로 손자 서구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면서 좋은 글선생까지 들여 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서구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다시 시간을 거슬러 문식이 부부가 혼인 후 부인의 재산으로 집과 땅을 샀을 즈음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인이 문식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집안에 선산 있어요? 선산? 하하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여 그런 건 없소. 그럼 아버님이랑 어머님 묘는 어디에 쓰셨어요? 아버지 묘는 내가 워낙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모르고 어머님 묘는 뒷산에 모셨소. 그럼 내일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가지요. 다음 날 어머니 묘를 가서 보니 눈속 언 땅에서 겨우 흙을 긁어 모아 만든 봉분이었기에 당연히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묘를 이렇게 모셔도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를 받아서 사초를 합시다. 주변에 일해줄 사람을 최대한 많이, 가능한 사람은 전부 다 모으세요. 그리하여 일꾼 몇십 명을 모으고 술도 몇 마리나 준비하고 소 돼지도 잡고 하여 왁자지껄하게 잘 먹으며 사초를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었던 박상이라는 직관도 소문을 듣고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박직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거 참 이상하다. 내가 보기엔 묘를 잘못 써서 명당의 효험을 보기 어려웠는데 어찌 이리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사초를 한단 말인가? 이 정도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갈 텐데? 그때 박직관의 시야에 문식이 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번듯하게 잘 차려입은 저 사람이 상주가 분명한 것 같은데, 아니, 저 사람은 분명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관상도 안 좋았고 엄청 가난한 행색을 하고 있었잖아? 더구나 마흔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 갔다더니, 아니 언제 저리도 아리따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단 말인가? 그러면서 문식이에게 조금 더 다가가 얼굴을 다시 유심히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자손에서 삼정승 6판서가 날 관상이 아닌가? 박직관은 상주의 관상이 어찌 저리 극적으로 변했을까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한편에 모여 먹고 마시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효성이 지극했던 상주가 심효살이를 하다가 저 여인을 만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박직관은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은 바로 명당의 운이 아니라 저 사람의 효심이 자기의 운명을 바꿔놓은 것이야. 박직관은 이왕에 묘 사초하는 것을 본 김에 혹시라도 묘를 잘못 쓰면 제대로 바로잡게 도와주기 위해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이왕지사 자리의 주인이 정해졌으니 명당이 잘못 써지는 것은 직관으로서 아까운 일이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제대로 효험을 발휘하려면 봉분도 제대로 써야 하고 방향도 잘 잡아야 하고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마을에 알려 사초를 크게 하니 다른 직원들도 참 많이 모였었지요. 그들이 한마디씩 도와가며 하다 보니 박 직관이 보기에도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묘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착착 저절로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았지요. 명당이라 함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문식이의 모습을 보고 난 후 박직관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식이가 일부러 명당을 찾아서 묘를 쓴 것도 아니고 그저 어머니가 좋아하던 자리에 편히 모시고자 하는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이 결국 문식이의 운명도 바꾸고 명당도 불러들인 것이었지요. 박직관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이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명당이라는 것이 운명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을 바꾸고 복을 부르는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